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뉴욕주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한 문서로 인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미국이 70년 넘게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폭로되자마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하죠. 문서가 발견되자마자 미국 정부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I asked my Republican colleagues, "You fine with this? Are you fine with decimating social?"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안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독립탐사기자로 활동 중이죠. 어릴 적부터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제 도시락을 보고 코를 찌푸렸고 제 이름을 일부러 잘못 발음하며 웃곤 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은 기본이었고 저를 볼 때마다 눈을 찍고는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소피야, 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야.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멋진 업적을 남겼단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도 늘 내 뿌리를 절대 잊지 말으렴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들이 제게 힘이 되었고 덕분에 저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 덕분에 저는 문화와 교육의 연결고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아버지는 항상 교육이야말로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저는 저널리즘을 통해 다양한 문화 간의 교육 정책을 조명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그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쁜 뉴욕의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뉴욕주 기록 보관소로 향했어요. 미국의 문화 정책이 세계 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가 가진 두 문화의 이해로 세상에 기여하라고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죠. 저는 보관소에 도착해 1940년대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던 자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파일 사이에서 한국 문자 체계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자료를 펼쳐봤죠. 놀랍게도 한글이 문맹 퇴치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한글의 우수성이 공식 문서에 있었어요. 더 깊이 살펴보니 이 연구가 철저히 은폐되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현 교육 정책과 상충되므로 대외비로 분류할 것이라는 글귀도 있었죠. 직원에게 자료들을 복사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 문서는 최근 기밀 해제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둘러 모든 페이지를 스캔했어요. 며칠 후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다시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직원은 그 자료가 현재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상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연구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왜? 연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경고를 받다니요. 창문 밖으로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의 놀림에 맞서 당당히 서 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본능은 진실을 파헤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핏줄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저에게 속삭였죠. 이건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제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라고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비밀과 그것을 숨기려는 세력의 진실 모두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뉴욕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국학 전문가 박지윤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박 교수는 미국 내 한국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자였고 특히 한글과 한국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박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가에 가득 꽂힌 책들 사이에서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하고 보관소에서 발견한 문서에 대해 설명했어요. 미군정 시절 한글 연구 보고서라고요? 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보셨다니 놀랍네요. 저도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 문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캔한 자료를 보여드리자 박 교수는 한동안 말없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소피 씨,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설계한 문자 체계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반영했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 연구에 깊이 발을 들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 저는 기록 보관소에서의 이상한 경험과 받은 메시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 미군 정식이 한국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구비 지원이 중단됐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삭감이었지만 다른 연구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교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2018년 시카고 대학의 김 교수가 비슷한 연구를 하다가 돌연 사임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학계에서는 다들 의문을 품었죠. 제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큰 세력이 이 연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연구를 막으려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글의 효율성이 입증되면 미국의 언어 교육 정책 전반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영어를 보급하려는 미국의 문화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고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피 씨,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에요. 정치와 권력이 얽힌 문제입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 될 거예요.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끝을 보겠다고요. 다음 단계로 저는 미군정 시절 교육부에서 일했던 생존자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군정 시절 교육부에서 일했던 생존자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도서관 자료, 심지어 국가기록원까지 뒤졌지만 관련 자료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오던 차에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국전 참전퇴역 군인 스미스 씨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내 전우 중 한 명이 미군정 교육부와 연결되어 있었어. 그를 통해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비서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조용한 은퇴자 마을에서 82세의 마거릿 스펜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신 마거릿은 나이에 비해 또렷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한국 문자 연구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마거릿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7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거릿은 1947년 자신이 미군정 연구 프로젝트의 문서 작성자로 일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한국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교육이 중심이었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효율성이 명확히 드러났죠. 마거릿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불과 몇 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를 마스터했어요. 같은 기간 영어를 배운 학생들은 절반도 따라가지 못했죠. 수치로 보면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최소 3배 이상 높았어요. 왜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거릿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시 연구가 발표되었다면 한국의 교육 정책이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 미국 교육 관계자들이 연구 결과에 불편해했어요. 특히 영어 보급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이 연구가 미국의 영어 우선 정책과 충돌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죠.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언론에 유출하려고 했어요. 그는 한글의 우수성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음 날 그는 보안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그 후로 연구팀에서는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어요. 마거릿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연구팀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한국인 연구원이에요. 이름은 김재현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확인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보내지 않은 이메일이 발신함에 있었고 모든 폴더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 통화 기록이 모두 지워져 있었고 낯선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기기들을 해킹한 것이 분명했어요. 이제 위험은 더 이상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어있던 퍼즐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재현,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의문을 안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헨리 한 대령도 한국전에 참전했었고 전쟁 전에는
미군정에서 교육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나요? 물론 있지. 다락방에 그대로 있어. 왜 갑자기 그걸 찾니? 다큐멘터리 작업 중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날 교회의 부모님 집 다락방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군복 훈장, 편지들 사이에서 한국 교육 임무 1940년대라고 표시된 폴더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미군정 교육부 내부 문건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의 개인 노트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연구 보고서는 뉴욕 본부로 이관됨. 연구 내용은 기존 정책과 상충됨으로 언급 금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가 찾던 바로 그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재현 연구원의 행방은 여전히 불명. 공식적으로는 사직 처리됨. 노트를 더 살펴보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어요. 사진 뒷면에는 서울 1947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와 몇몇 군인들 그리고 한 한국인 남성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박 교수의 오래된 논문에서 본 연구원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마거릿이 언급했던 김재현이었어요. 즉시 박 교수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김재현 박사예요. 그는 한글 효율성 연구의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공개하려다 미국 교육 담당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그 후 실종되었어요. 실종이라니,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을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살펴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뉴욕주 기록 보관소 특별 섹션에 보관. 접근 코드 RG350K.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연결고리였습니다. 처음에 우연히 발견했던 문서의 출처와 할아버지의 노트가 연결되었어요. 이제 완전한 보고서를 찾아야 했고 김재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뉴욕주 기록 보관소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확한 접근 코드를 가지고 박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한국인의 피가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를 만나 함께 뉴욕주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접근 코드 RG350K를 이용해 최종 보고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소피 씨,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박 교수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으로서 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보관소에 도착해 접근 코드를 제시하자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 섹션은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준비해 간 할아버지의 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보여주자 마지못해 특별 보관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에는 오래된 문서 캐비닛이 가득했어요. 직원의 도움으로 한국어 문자 효율성 연구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1947년 날짜가 찍힌 이 보고서는 미군정 교육부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박 교수와 저는 숨죽이며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박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2주 만에 신문기사의 70%를 읽을 수 있었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결과도 있었어요. 6개월간의 추적 연구에서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단어 학습량은 영어보다 3.7배, 일본어보다 4.2배 높았습니다. 문맹률 감소 속도 역시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빨랐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인 거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정책 메모를 보고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어 교육을 우선하고 한글의 효율성 연구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것. 이 연구 결과의 공개는 미국의 언어 정책 및 문화 수출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선 정치적 결정이었어요. 미국의 언어적, 문화적 패권을 위해 한글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었죠. 이걸 봐요. 박 교수가 보고서의 저자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주 연구원으로 김재현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 헨리한의 이름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김재현은 동료였던 거네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저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을 제가 이어받은 것 같았어요. 이 보고서를 복사해야 해요. 박 교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박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내야 해요. 우리는 보고서 전체를 스캔했고 박 교수는 그 자리에서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였어요. 보고서 전체를 스캔하고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70년 전 연구 결과가 정말 정확한 것일까요? 혹시 당시 정치적 이유로 데이터가 과장된 것은 아닐까요? 저널리스트로서 검증 없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박 교수님, 이 연구 결과를 현대에서 검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모아볼 수 있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20명의 대학생으로 실험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10명에게는 한글을, 나머지 10명에게는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문자 체계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모두 외국어 학습 경험이 비슷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2주 동안 매일 1시간씩 문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간단한 신문기사 해독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제시된 기사의 68%를 읽을 수 있었던 반면 다른 문자를 배운 학생들은 평균 23%에 그쳤습니다. 이건 미군정 보고서의 결과와 거의 일치해요. 박 교수가 흥분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동일하다는 건 그 연구가 정말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증거예요. 실험 참가자들도 한글의 효율성에 놀라워했어요. 한 학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주 만에 한글로 신문을 읽게 됐다니 믿기지 않아. 해시태그 한글 효율성, 해시태그 언어혁명 같은 내용을 올렸고 이 게시물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담은 예비보고서를 작성해 몇몇 미디어 관계자에게 보냈어요. 한 온라인 교육 매체가 관심을 보였고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의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내 계정에 접속할 수 없었고 복구했을 때는 그 게시물만 사라져 있었어. 더 충격적인 일은 이어졌습니다. 제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세단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건물 보안 담당자에게 연락했고 다음날 CCTV를 확인했을 때 정말 한 차량이 제가 걸어오는 내내 천천히 따라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어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 전화나 이메일도 도청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에게 상황을 알리자 그녀는 매우 걱정했어요. 소피 씨,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예전에 비슷한 연구를 하던 학자들도 이런 협박을 받았대요. 조심해야 해요. 이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아침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소피안 씨?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국무부 문서 담당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그는 공식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소피 씨,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미군정 문서들은 즉시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 문서들은 여전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들이 제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한씨, 우리는 당신이 기록 보관소에서 열람한 모든 문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할아버지의 문서를 통해 접근 코드를 획득했다는 것도요.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이상의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이 문제를 계속 파헤친다면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관심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70년 전 언어 연구가 국가 안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밀러는 대답 대신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48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이 주소로 반납하세요. 당신의 협조가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에 은행의 알림이 왔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했지만 정부 요청에 따른 일시적 조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작업 중이던 독립 언론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당신과의 협력을 중단해야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했을 때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괴한이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노트북은 사라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만둬라. 공포에 떨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비밀 장소에 숨겨둔 USB였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중요 문서는 그 USB와 온라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자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이 날 감시하고 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계좌는 동결되고 일자리는 잃었으며 동료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손안에 있었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아침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소피안 씨?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국무부 문서 담당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그는 공식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소피 씨,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미군정 문서들은 즉시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 문서들은 여전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들이 제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한씨, 우리는 당신이 기록 보관소에서 열람한 모든 문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할아버지의 문서를 통해 접근 코드를 획득했다는 것도요.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이상의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이 문제를 계속 파헤친다면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관심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70년 전 언어 연구가 국가 안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밀러는 대답 대신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48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이 주소로 반납하세요. 당신의 협조가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에 은행의 알림이 왔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했지만 정부 요청에 따른 일시적 조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작업 중이던 독립 언론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당신과의 협력을 중단해야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했을 때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괴한이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노트북은 사라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만둬라. 공포에 떨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비밀 장소에 숨겨둔 USB였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든 중요 문서는 그 USB와 온라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자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이 날 감시하고 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계좌는 동결되고 일자리는 잃었으며 동료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손안에 있었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선택은 명확했어요.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문이 닫혔다면 다른 곳에서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비밀리에 보관해둔 USB를 꺼내 모든 자료를 재정리했습니다. 실험 결과, 역사적 문서, 인터뷰 내용까지 포함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 주제를 다루길 꺼려했지만 제가 한국 언론사 몇 곳에 보고서를 보내자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효율성, 70년간 은폐된 미군정 연구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의 주요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내용이 폭발적으로 공유됐고 학술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글 효율성 연구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어학과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위협과 압박에 지친 상황에서 이것은 새로운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즉시 수락했고 다음 달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것이 당분간은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 교수,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자리를 메웠어요. 강연에서 저는 발견한 모든 증거와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정교한 체계로 그 효율성은 70년 전 미군정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어요. 하지만 이 연구는 미국의 문화적, 언어적 패권 정책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강연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됐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에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안 씨, 제 이름은 이진호입니다. 저는 김재현 박사의 조카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재현, 그 실종된 연구원의 가족이라니. 삼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가족 내에서도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촌이 남긴 일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실종 직전에 작성한 일기와 몇 가지 문서인데 소피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삼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진호 씨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김재현 박사의 일기장, 연구 노트,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삼촌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가족들은 70년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추적하는 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어요. 김재현 박사는 한글의 효율성을 세상에 알리려다 희생된 것일까요? 서울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의 끝이 아직 멀었음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비밀과 함께 70년 전 실종된 한 학자의 운명까지 밝혀내야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결코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힘과 지혜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저는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글과 관련된 비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도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까지 가담했다는 내용의 많은 이들이 분노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명 역사학자는 결국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私自身個人として生きたいなという思いは強く持って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중심부 명문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쿠라이 유이입니다. 항상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일본의 위대한 역사와 세계 문화에 대한 독보적인 기여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곤 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상은 저의 수업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자와 가나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한글 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문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의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글? 그저 단순하고 조잡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진정한 문화적 깊이가 없는 나라의 조잡한 발명품이라 생각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발음도 하기 힘든 그런 한글보다는 아름다운 곡선과 견고한 획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훨씬 매력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외국 영화만 봐도 아시아를 표현할 때 일본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중국어예요. 그런데 한글? 솔직히 저는 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 화가 많이 나고는 해요. 열등한 한글을 굳이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차라리 쓸모가 많은 영어나 중국어라면 모를까 대체 한국어를 왜 공부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흥하면서 아이들을 너무 망쳐놓은 것 같은 생각에 수업 시간이라도 아이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런 생각으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미소로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그 학생이 일본 학생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일본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조각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저녁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사쿠라이 코이치는 도쿄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로 일본 언어학계의 큰 별이셨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49일이 지났다니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일본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한 경멸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도 어쩌면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유이, 우리 일본은 동아시아의 빛이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모방하려 해도 결코 따라올 수 없지.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종이와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대학 도서관처럼 책으로 가득 찬 서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책상에는 언제나처럼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리를 시작하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에서 손때가 묻어 윤이 나는 고풍스러운 가죽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상자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하나의 문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공식 도장이 찍힌 기밀문서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글자들이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이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역겹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한국의 그 조잡한 문자가 어떻게 제 할아버지의 소중한 유품 속에 있을 수 있지? 심지어 이건 연구 자료였어요. 혼란스러웠고 불쾌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한글 문서가 나왔다니. 할아버지가 왜 하필 한국의 한글을 연구하셨지? 이건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1980년대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창 활발하게 연구하시던 시기였죠. 문서 상단에는 극비라는 일본어 표시가 선명했어요. 가죽 상자 안에는 더 많은 한글 문서와 함께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가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에는 할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한글에 대한 분석과 메모가 가득했어요. 놀랍게도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상자를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가 문서를 보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옛 연구 자료 같은데 한글에 관한 연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왜 한글을 연구하셨을지 의아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아버지는 언어학자였으니 여러 언어를 연구하셨을 거라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자만 집에 가져가서 좀 더 살펴봐도 되는지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가 역사교사니 관심이 있겠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는 왜 한글을 연구하셨을까요? 그것도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제 신념의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가죽 상자가 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그 안에 담긴 한글 문서의 의미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읽어봐야겠어.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저는 가죽 상자를 열었어요.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글로 된 부분은 읽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일본어 메모가 있었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도 있었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는 일본어로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록이었어요.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문자 체계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 아래 일본 문부성과 과학기술청 공동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사쿠라이 코이치 교수, 즉 제 할아버지였고, 목표는 컴퓨터 환경에서 각국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할아버지께서 정부 프로젝트로 한글을 연구하셨다니? 저는 노트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연구 초기에는 중국어, 일본어, 한글, 알파벳 등 여러 문자 체계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될수록 할아버지의 필체가 흥분된 듯 거칠어졌어요. 특히 한글에 관한 부분에서는 할아버지는 노트에 한글의 디지털 입력 효율성이 놀랍다고 적으셨어요.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조합되는 구조는 컴퓨터 처리에 이상적이며 일본어 입력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한글의 입력 속도는 평균 2.5배에서 3배까지 빠르다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한글이 우리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니? 저는 그동안 한글이 조잡하고 역사적 가치가 없는 문자라고 믿어왔는데 노트의 후반부로 갈수록 할아버지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트 후반부에는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디지털 기술과 놀랍도록 호환성이 높다고 써 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발전에 있어 한글은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는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에 상당한 경쟁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할아버지는 예측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일본어가 열등하다니. 그것도 우리가 항상 경시해온 한국의 문자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1989년 3월 15일 날짜와 함께 할아버지가 문부성으로부터 연구 중단 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모든 자료는 폐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문부성은 국가적 자존심과 한국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런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국익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하라는 요구에 분노를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마지막으로 적어두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읽고 온몸이 떨렸어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니. 그것도 한국의 것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저희 경멸적인 시각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문서들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 진실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그것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했다니. 전화기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그 문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만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이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발견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어머니께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연구 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오라고 대답하셨어요. 1시간 후, 저는 할아버지 집거실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할아버지의 가죽 상자와 연구 노트를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자료들을 읽어봤고 할아버지가 정부 프로젝트로 한글을 연구하셨다는 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시며 할아버지는 언어학 분야에서 존경받는 학자였고 여러 언어에 관심이 많으셨다고만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연구 결과를 왜 숨기셨는지, 한글이 일본어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으셨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네,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다며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 결과라고, 할아버지께서 직접 기록하신 내용이라고 연구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사쿠라이 가문은 대대로 일본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온 명문가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연구하신 분이니 어떻게 한국의 것이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했을 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강경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증거라고, 할아버지는 정직한 학자로서 진실을 기록하셨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한다면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냐고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일본 언어학계의 거장이시니 한국의 문자가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을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진실보다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 중요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저 역시 평생 일본의 우월함을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몇 년간 많이 괴로워하셨고 이 프로젝트 이후로 연구 의욕을 많이 잃으셨다고 합니다. 정부의 압력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이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였으며 할아버지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 사이에서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정직함과 학자로서의 양심의 존경심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으로서 우리의 문화가 열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의 명예, 일본의 자존심, 그리고 진실 사이에서 저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할아버지의 연구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니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을비에 젖어가며 생각했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다시 살펴보니 하세가와 신지라는 교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도쿄대학 언어학과 동료였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세가와 교수는 이미 은퇴했지만 도쿄 교외에 살고 계시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취했어요. 사쿠라이 코이치의 손녀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하세가와 교수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방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쿄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하세가와 교수의 집을 찾았어요. 75세의 노 교수는 예상보다 훨씬 정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세가와 교수는 사쿠라이 선생의 손녀라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의 서재는 할아버지의 것과 비슷했어요. 책과 자료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를 내어주시며 방문 이유를 물으셨어요. 할아버지의 가죽 상자와 연구 노트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하세가와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만지셨어요. 이것들을 어디서 찾았냐며 코이치가 모두 폐기했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숨겨졌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세가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하세가와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1980년대 후반, 일본 정부는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연구하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코이치와 교수님은 주요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컴퓨터 처리와 입력 속도 면에서 월등했다고 해요. 하세가와 교수는 그들이 객관적인 과학자로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것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더 연구하라고 했다고 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도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국익을 위해 모든 자료를 폐기하고 연구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붙이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해요. 하세가와 교수는 제 할아버지와 본인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진실을 숨겼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결과를 은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정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과학적 사실을 무시했다니, 그것도 단지 한국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하세가와 교수는 코이치가 학자로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그를 서서히 갉아먹었고, 은퇴 후에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진실을 추구해온 학자가 정부의 압력으로 침묵해야 했다니. 하세가와 교수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어요. 이 사실이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과 한글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과 경멸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우월함에 대한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세가와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떠나기 전 그분은 할아버지의 옛 컴퓨터 디스켓 몇 개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원본 데이터이며 코이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교무실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하세가와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한글이 정말 일본어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율적일까? 이 충격적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동안 가르쳐온 많은 내용이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교사로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객관적 사실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검증되지 않은 편견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컴퓨터실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오늘 3학년 학생들과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 기반 언어 효율성 연구라고 설명했죠.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이 실험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문자 체계에 따른 컴퓨터 입력 효율성을 비교하는 객관적인 실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설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편향 없이 결과를 얻고 싶었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 입력 방식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직접 부탁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었으니까요. 그들은 의외로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험은 단순했어요. 같은 내용의 짧은 문단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타이핑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일본어 입력을, 한국 학생들은 한글 입력을 담당했어요. 공정성을 위해 각 그룹의 타이핑 속도가 비슷한 학생들을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한글 입력이 일본어 입력보다 평균 2.8배 빨랐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싶어 더 긴 문단으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글 입력이 일본어보다 3.2배 빨랐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일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하세가와 교수님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인식 기능도 테스트해 보았어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음성 인식 정확도가 일본어보다 훨씬 높았어요. 컴퓨터가 한글 발음을 인식하는 속도와 정확도가 일본어보다 약 4배 정도 뛰어났습니다.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결과에 놀랐어요. 한국 교환 학생들은 자랑스러워 보였고 일본 학생들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제가 그동안 한글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한국 문화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직접적인 증거 앞에서 제 편견이 무너져 내렸어요. 역사 교사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쳐왔지만 정작 저 자신은 검증되지 않은 편견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많은 내용들, 특히 한국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자국의 우월함만 강조했던 저희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역사 교사로서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저희 책임은 무엇일까요?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명백했고 하세가와 교수님의 증언과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이 모두 일치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저는 학생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고민 끝에 저는 다음 역사 수업의 문화교류단원에서 이 내용을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제가 진행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발전과 디지털 시대에 적응에 관한 특별 수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일방적인 국수주의적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였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교장 선생님께 제출했을 때 그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자료를 훑어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일주일 후 교장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놀랍게도 지역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제 수업 계획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다고 말했어요.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 역사 교사로서의 자질까지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압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조건으로 이번 일을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암묵적인 협박이었죠. 순간 할아버지와 하세가와 교수님이 겪었을 압력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정면 대결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성급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제 교직 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이 묻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변화는 때로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교사들에게 이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국어교사, 컴퓨터 과학교사, 그리고 같은 학교의 다른 역사 교사들에게요. 그들도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친구들 중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자료를 전달했어요. 그들을 통해 학계에서 이 주제가 조용히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세미나와 연구 모임 수준이었지만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어 갔어요. 교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환학생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대립 대신 지혜로운 방식으로 진실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할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같은 길을 택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었죠. 역사는 진실의 편에 서게 될 테니까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꾸준히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명의 동료 교사와 대학 친구들이었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제 대학 시절 친구 중 한 명이 도쿄대학 언어학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하세가와 교수님의 증언과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가 학계의 작은 세미나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진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죠. 교내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과학교사가 독자적으로 문자 입력 효율성에 관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다양한 문자 체계를 비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성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교환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 학생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역사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독려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조금씩 수업에 통합시켰습니다. 어느 날 언어학 학술지에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어요. 익명의 연구팀이 발표한 이 논문은 할아버지의 연구와 놀랍도록 유사한 결론을 담고 있었습니다. 논문은 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점차 일본 언론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니와는 그 이후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셨고 저 역시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주기 제사를 앞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사진, 도쿄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의 실험 결과,
하세가와 교수님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학자로서 얼마나 큰 고뇌를 겪으셨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진심을 담아 나눴어요. 말을 마치고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신이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고통받으셨대요.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부정하려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항상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셨어.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던 거야. 내가 그 진실을 찾아낸 것,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한 것. 할아버지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어머니와 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이해가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이 안고 있던 비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일주기 제사 이후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와의 화해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조금씩 변화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때로는 할아버지가 겪었을 내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교육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발표는 아니었지만 한글의 구조적 권리를 응용하여 일본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였어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것이 할아버지와 하세가와 교수님의 연구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라고 기뻐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후 언론에서도 이 주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언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발과 논쟁이 있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우리 학교도 시범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교육부의 공식 프로젝트인 만큼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참여 교사로 지원했고 놀랍게도 승인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 저는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문자 체계의 다양성과 각 체계가 가진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받아들였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았나요? 한글의 효율성이 이렇게 높다면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저 역시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좋은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진실만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실은 잠시 고요했다가 이내 학생들의 진지한 대화로 채워졌어요.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어떤 학생은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세상, 진실이 존중받는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이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은 이미 내딛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할아버지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